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연구하고 있는 이준엽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단 지금 음성 합성을 이제 연구 주제로 해서 지금 박사과정에 있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제목은 이제 딥러닝을 활용한 음성 합성이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음성이 발화되고 딥러닝 이전에는 어떤 식으로 음성 합성을 했는지, 그리고 딥러닝으로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음성 합성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최대한 말씀드리고, 다음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저 말고 이제 다른 친구가 올 텐데, 그 친구는 이제 뉴럴 보코더, 즉 이제 그러니까 웨이브폼 제너레이션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강을 해서 아마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음성 모델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딥러닝 이전의 음성 합성 모델, 그다음에는 딥러닝 기반의 음성 합성 모델, 마지막으로는 이제 실습에 대해 진행할 건데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와 사람 간의 인터페이스는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다양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처음 이제 컴퓨터가 개발됐을 때는 마우스나 키보드, 처음엔 마우스도 없었죠. 그래서 키보드와 마우스로 주로 진행이 되다가 이제 2000년대 초반이 들어오면 이제 클릭 휠이라고, 이거 MP3 세대는 좀 익숙하실 텐데, 이게 휠로 이렇게 조정하는 인터페이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나 뭐 다른 터치패드 같은 것들이 성능이 올라감에 따라서 이제 요새는 거의 터치 스크린으로 많이 인터페이스를 하죠. 요새 핸드폰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음성, 즉 이제 사람의 목소리로 기계한테 명령을 하고 기계도 사람의 음성과 비슷하게 합성을 해서 설명하는 형태로 인터페이스들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서 음성 신호 처리의 필요성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들이 등장하면서 음성이 인터페이스로 많이 쓰이고 있죠. 예를 들면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에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시리가 있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뭐 빅스비 이런 식으로 각자 고유의 음성 미소들이 있죠. 네, 그리고 스마트 TV 같은 경우도 음성을 통해서 뭐 채널을 조정하거나 아니면 음량을 조절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요. 뭐 그 외에도 이제 뭐 자동차에서 운전할 때 이제 두 손을 핸들에서 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음성을 통해서 뭐 공조장치를 켜고 끄거나 뭐 이런 식의 간단한 명령들을 수행할 수 있는 것들이 실제로 지금도 많이 탑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여러 디바이스들, 웨어러블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음성을 활용한 인터페이스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로 이제 빅스비 광고인데요. 이걸 통해서 스피치 시그널 프로세싱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빅스비, 새 메시지 읽어줘. 10시 48분에 김재훈님에게 받은 문자. 작년 뉴욕에서 찍은 원피스 사진 갖고 계시나요? 하이 빅스비, 작년 뉴욕에서 찍은 사진 모두 찾아줘. 하이 빅스비, 김지훈님에게 스피커폰으로 전화해줘. 김재훈님에게 스피커 모드로 전화를 걸게요. 네,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다행히 사진이 아직 있네요. 어떤 사진 필요하세요? 이 영상을 보시면 사람이 이제 빅스비한테 명령을 하고 빅스비는 이에 대해서 이제 적절한 대답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음성을 기계에서 처리하거나 아니면 통신하기 위해서는 음성을 압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런 압축 작업을 스피치 코딩이라고 부르고, 대표적인 이제 스피치 코딩으로는 이제 코덱 있죠. 그래서 코덱을 사용해서 사람의 음성을 인코딩하고 또 디코딩하는 것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 이제 스피치 코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아까 방금 전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작업 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소음도 섞여 있고 작업실의 구조에 따라서 에코 같은 것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런 환경에서부터 저희가 원하는 것은 깨끗한 스피치이기 때문에 이러한 스피치를 얻어내는 시스템을 스피치 인핸스먼트라고 하고, 이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스마트폰이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을 이제 음성 인식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음성이 주어졌을 때 이것을 텍스트로 받아 적는 기술을 뜻하는데요. 또한 이것 외에도 이제 처음에 그 빅스비를 콜링할 때
빅스비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빅스비라고 하는 것은 이 빅스비 키워드를 딱 정확하게 캐치해내는 그런 기술을 뜻하고 이것 또한 이제 음성 인식의 한 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해당 작업을 수행하고 빅스비가 사람한테 응답하는 그 부분을 음성 합성이라고 하고 텍스트가 주어졌을 때 이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시스템을 뜻하며 그냥 단순히 읽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다화자 혹은 이제 다양한 스타일로 읽는 것들을 목표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분야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스피커 컨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말한 이 음성을 다른 사람의 음성으로 바꿔주는 기술을 뜻합니다. 이런 음성 기술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음성을 분석해서 음성이 어떻게 생성되고 인식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금 보여드릴 내용은 이제 그 스피치가 어떻게 생성되고 인식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단 어떤 말을 할지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그 생각된 말을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걸 이제 스피치 포뮬레이션이라고 하고 이렇게 포뮬레이션된 문장을 사람의 좋은 기관, 뭐 혀, 입, 입술, 뭐 영국에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좋은 기관의 공간을 만들게 되고 성대로부터 나온 주기적 신호를 통해서 결국에는 저희가 의도하는 그런 음성을 발화하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발화된 음성은 공기를 통해서 전파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듣는 사람의 귀로 들어가서 청각기관, 청신경 등을 거쳐서 뇌로 들어가게 되고 이 뇌로 들어간 음성 신호가 분석되면서 어떤 말을 했는지 알아듣게 됩니다. 음성 생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음성 생성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밑에 왼쪽 그림에서 보시듯이 폐로부터 만들어진 공기가 여기 발성기관인 성대를 통과하게 되고 이 성대를 통과하게 되면 그냥 공기의 흐름이었던 것이 주기적인 신호를 갖는 공기의 흐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 공기가 일정한 주파수로 떨리게 되는 경우 이것을 이제 펀더멘털 프리퀀시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러한 성대로부터 만들어지는 주기적인 신호나 아니면 노이즈와 같은 신호를 익사이테이션이라고 부르고 이것을 앞으로도 계속 제가 용어를 사용할 테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공기의 흐름은 다시 조음기관이 만든 캐비티, 공간들을 지나게 되며 저희가 의도하는 소리로 조음이 되게 됩니다. 이때 조음기관을 통해 만들어지는 공간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입속 공간인 구강 안에 있는 공간인 오럴 캐비티 그리고 비강, 코 안에 비음을 주로 낼 때 사용되는 나살 캐비티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조음을 담당하는 조음기관에는 대표적으로 뭐 성대, 영국의 혀, 이빨, 턱 등 되게 다양한 조음기관들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익사이테이션은 크게 두 가지 소리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대가 타이트하게 오프닝 됐을 경우 이것이 주기적인 그러니까 주기성을 가지고 떨리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면 풍선에서 바람을 뺄 때 풍선 구멍을 이렇게 양쪽으로 세게 잡아당기면 이게 떨리는 소리가 나게 되죠. 이것과 유사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성대를 얼마나 떨리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음의 높낮이, 피치를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언보이스드 사운드입니다. 언보이스드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이 성대가 타이트하게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최대로 열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최대로 열려 있는 경우에는 주기적인 소리가 나지 않고 그냥 바람 소리와 노이즈 소리가 섞여서 나오게 되죠. 이것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그냥 빨대에 바람을 불었을 때 어떤 소리가 나는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사람이 말을 할 때는 이제 발음의 단위가 있을 텐데 이 발음의 단위 중에 하나가 이제 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말로 이제 음소라고 하는데요. 이 음소는 크게 이제 모음과 자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모음의 경우에는 공기 흐름에 크게 저항이 없고 자음에 비해서 소리가 좀 더 크고 오래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이해하기 편하시려면 아나 오 발음 같은 것을 아마 해보시면 목으로 통과하는 이제 공기가 뭐 크게 어디에 걸거치지 않고 잘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반대의 경우, 자음의 경우 이제
가나다라 같은 발음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입 안에 좋은 기관들이나 이런 것들의 움직임이 훨씬 많고 이에 따라서 공기에 저항이 많이 발생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 사람의 좋은 기관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음성이 나오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이렇게 나온 음성을 이제 수학적으로 모델링하기 위한 좀 기본적인 DSP 내용들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아마 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드릴 테니 일단 어떤 흐름인지 파악하시는 것이 자세한 내용 아시는 것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음성 같은 경우에 이제 파동의 형태로 전달이 되게 되는데 음성은 이제 공기를 압축하고 수축하면서 이렇게 종파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종파로 전달되는 내용을 이제 그림상에서는 이제 횡파로 표시한 게 여기 그림에서 보이시는 게 되겠고요. 또한 이제 주기성을 띠는 파동과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그 주기를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주기라고 하고 이제 1초 동안 얼마나 진동하느냐 이것을 이제 주파수라고 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음성의 경우 이제 주파수가 높으면 공기를 세게 압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렇게 그 세게 압축됐을 경우 앰플리튜드가 크고 좀 더 큰 소리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성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실제로 발화되고 저희가 듣는 때까지의 신호는 이제 아날로그 신호입니다. 즉 연속적인 이런 신호인데 저희가 컴퓨터에서 이것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작업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크게 이제 샘플링과 퀀타이제이션 이 두 가지 방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샘플링은 아날로그 신호가 있을 때 특정 시간에 따라서 이제 한 점을 선택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제 여기 보이는 빨간 주기마다 한 점씩 선택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초에 몇 번을 샘플링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샘플링 레이트가 정해지게 되고 당연히 이제 샘플링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손실이 적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컴퓨터를 통해 작업한 소리가 더 좋아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샘플링 레이트에서는 통화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8kHz로 샘플링을 하고 VoIP 좀 더 좋은 음질의 전화 같은 경우에는 16K, 그다음에 저희가 CD로 듣는 좀 좋은 음원은 이제 44K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샘플링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러니까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음질은 좋아지게 되는데 낮은 샘플링 레이트를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로는 샘플링을 자주 사용한다는 말은 그만큼의 이제 저장하거나 저희가 통신할 때 전송해야 되는 샘플 수가 많아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전화와 같은 경우에는 이로 인해 좀 통화 딜레이가 발생할 수 있고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저장 공간이나 계산량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해서 좀 손실이 있더라도 좀 낮은 프리퀀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엔드-투-엔드 모델에서 제일 흔히 사용되는 프리퀀시가 2200Hz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퀀타이제이션이 있습니다. 퀀타이제이션에서는 이렇게 샘플링된 값은 이 샘플링된 값 자체가 컨티뉴어스한 값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값들을 이제 디스크리트한 값들로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퀀타이제이션 레벨을 64개의 값으로 사용하고 싶으면 이제 8비트를 사용하면 되고 128개의 값으로 매핑하고 싶다 이럴 때는 64비트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 비트 수도 위에서 말씀드린 샘플링 레이트와 마찬가지로 크면 클수록 좋은 성능을 보이고 낮으면 낮을수록 약간 손실이 많아지는 것을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약간 샘플링 레이트가 낮은 경우에는 약간 들었을 때 어떤 소리인지는 구별은 가지만 좀 노이즈가 섞인 듯한 소리가 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샘플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샘플링을 할 때 저희가 무작정 이제 저희가 아무 샘플링 레이트를 가지고 샘플링을 하게 되면 에얼리어싱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에얼리어싱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저희가 다시 원 상태로 신호를 복구할 수 없게 되는데요. 이러한 에얼리어싱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그림에서 보이듯이 밴드 리미트된 신호가 있다고 했을 때 최대 주파수의 최소 2배 이상을 샘플링 레이트를 가져가야지 완전하게 복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그림을 통해 설명드리면
이러한 신호를 샘플링을 하게 되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그것을 주기적으로 이 신호가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반복되는데 만약 이것이 이렇게 겹치는 경우 원래 저희가 원하던 신호에서 에러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흔히 이제 자동차 광고를 보시면 많이 보실 수 있는데요. 자동차 바퀴 도는 주파수 자체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샘플링 레이트가 이것을 따라갈 수 없어서 에일리어싱에 의해서 차가 앞으로 가고 있지만 차 바퀴는 마치 뒤로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을 이제 에일리어싱의 하나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게 되고요. 반면에 이제 샘플링 레이트를 이제 이 조건에 만족을 해서 샘플링을 하게 되면 맨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원래의 주파수 모양이 유지되면서 샘플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것을 복원할 때는 그냥 가운데 있는 모양만 보고도 복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에일리어싱이 일어나지 않게 샘플링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에일리어싱을 방지하는 방법에는 제일 간단한,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냥 샘플링 레이트를 키우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밑에서 보이시는 것과 같이 전혀 아무 문제 없이 깔끔하게 에일리어싱이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성 같은 경우에는 딱 어느 지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으로 갈수록 크기가 줄지만 계속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에는 저희가 아무리 샘플링 프리퀀시를 높인다고 해도 어느 정도 에일리어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주파수 이상 대역은 그냥 날려버리는 방식으로 이런 에일리어싱을 피하게 됩니다. 사람의 음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청각 기관의 특성상 저주파는 잘 들을 수 있지만 고주파수로 어느 정도 넘어가면 저희가 들어도 약간 구별하기 힘든 그 정도의 소리가 되는데 이로 인해서 고주파는 날려도 크게 상관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안티 에일리어싱 로우 패스 필터를 씌워서 에일리어싱을 방지하는 그런 형태로 샘플링들이 그러니까 음성에서는 샘플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앞에서 샘플링 시오럼에서 보셨듯이 일반적으로 음성이나 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주파수 영역에서 분석을 만회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주파수 분석이 중요하고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이번 슬라이드에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에 어널리시스에 기반을 하면 모든 파동은 다양한 주파수를 가지는 사인 웨이브의 값들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큰 두 번째 그림에서 보이시는 신호를 보면 이 신호는 느린 주파수의 사인파와 빠른 주파수의 사인파의 합수로 가 더해져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냥 이러한 신호를 그냥 그러니까 타임 도메인에서만 봤을 때는 얘가 어떤 프리퀀시가 얼마나 섞여 있는지를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거를 저희가 주파수 영역으로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여기 오른쪽에서 보이시듯이 이렇게 딱 저희가 원하는 주파수의 사인파가 두 개가 동등한 웨이트를 가지고 더해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음성 같은 경우에도 파동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주파수를 갖는 신호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음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 음성이 어떤 주파수의 성분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지금 그림의 예제에서 보이듯이 좀 더 쉽게 분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파수 영역으로 트랜스폼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러한 프리퀀시 도메인을 플롯할 때는 X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퀀시를 뜻하고 Y축은 이 값의 그 매그니튜드, 그러니까 그 절대값을 취한 값을 dB 스케일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파수 도메인을 왜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렸고 다음으로는 주파수 도메인으로 시간축에서 주파수 축으로 바꾸는 방법인 이제 퓨리에 변환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여러 가지 도구가 있고 이러한 도구를 통해서 신경 영역을 주파수 영역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고 자세한 수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간에는 크게 다루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의미만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저희가 사용하는 신호가 디스크리트한 신호이고 이를 주파수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인 방식으로는 이제 DTFT가 있습니다. DTFT의 수식은 주파수가 오메가인 컴플렉스 사이누소이덜 신호와 현재 신호가 얼마나 닮았는지 그 시밀러리티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주파수 영역에서 어떠한 값이 얼마나큼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지 구하게 됩니다. 이때 라지 X와 같은 경우에는 그 컴플렉스 값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 보이듯이 크기를 뜻하는 매그니튜드와 그다음에 페이즈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음성에서는 매그니튜드의 변화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매그니튜드가 조금만 바뀌어도 다른 소리를 말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데 페이즈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살짝 변화가 있어도 사람이 그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매그니튜드에 대한 정보가 더 중요하고 페이즈 정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음성 인식과 같은 분야에서는 아예 고려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한 이러한 DTFT 값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이시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가 쉽지 않아서 이를 좀 더 어떻게 하면 쉽게 컨버지하는 컨디션을 만족하는 것을 가질 수 없을까라고 했을 때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이제 G 트랜스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G 트랜스폼은 다음과 같이 좀 더 이제 만족하기는 쉬운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스테빌리티가 높다는 장점이 있고 DTFT는 이러한 G 트랜스폼의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DTFT와 같은 경우 시간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한의 영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실적으로 이러한 값을 보는 것도 불가능하고 주파수 영역에서 또한 컨티뉴어스한 값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컨티뉴어스한 값을 가지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사용할 때 실용적이지 않기 때문에 유한한 시간 영역에서의 신호를 이용하고 주파수 영역에서도 디스크리트한 값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필요에 의해서 사용되는 것이 이제 DFT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주파수 영역에서 디스크리트한 값을만 사용을 하면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했을 때는 컨티뉴어스한 값을 사용한 것에 비해 약간 손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수학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 증명되어 있고 일단 그거는 좀 복잡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DFT를 구하는 그 계산량이 n 제곱, 5n 제곱이기 때문에 FFT 사이즈를 키운다라고 했을 때 연산량이 많아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높은 연산량의 DFT를 좀 더 빠르게 연산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 패스트 프리에 트랜스폼 FFT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FFT 같은 경우는 DFT와 똑같은 것을 구하지만 여기 그림에서 보이듯이 좀 더 작은 FFT로 쪼개서 DFT를 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으로 생각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쪼개게 되면 결과적으로 계산량이 n 로그 n으로 줄게 되고 이러한 것은 이제 n 값이 좀 컸을 때 매우 유의미한 값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프리에 트랜스폼 디스크리트 도메인에서 한다고 했을 때는 그냥 FFT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성을 주파수 분석할 때는 만약 음성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퓨리에 변환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이 한 문장에 주파수 분석을 할 수 있지만 각 시간별로 어떤 음소가 어떤 시간에 따라서 음소가 어떻게 바뀌고 그 음소에 따라서 주파수 성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음성을 작은 단위로 쪼개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되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주파수 성분이 변화하는지 알 수 있고 이러한 방식은 이제 음성 인식이나 음성 합성 등에 사용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작은 단위로 쪼갤 때 사용하는 방식이 윈도우를 씌워주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윈도우를 씌웠을 때 여러 가지 가정이 있는데요. 한 가지 가정은 이 윈도우 내에서는 그 조음기관의 모양이 일정하게 유지되어 커지스테이셔너리하다는 가정을 갖게 됩니다. 또한 윈도우는 시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오버랩을
하면서 이렇게 시프트를 하기 때문에 보다 세세하고 나중에 복원할 때 좀 더 효과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윈도우의 크기와 시프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음성 분석에서 요구되는 윈도우의 특징으로는 일단 여기 밑에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 가운데에 있는 메인 롭이 구간이 짧은 게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 롭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길게 뻗어 있는 형태가 좋은 형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왜 좋은지에 대해서는 수식적으로 말고 일단 그냥 그림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러한 두 개의 사인파로 만들어진 신호가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을 만약 렉탱귤러한 그러니까 직사각형 모양의 윈도우를 통과하게 되면 이와 같은 모양으로 주파수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여기 보이시면 이렇게 자글자글한 것들 때문에 여기 조그마한 피크가 잘 보이지 않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저희가 원하는 대로 주파수 분석을 할 수 없게 되는데 반면에 좀 더 스무스한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윈도우인 해밍 윈도우나 해밍 윈도우와 같은 경우에는 좀 디스토션이 발생하긴 하지만 어떠한 프리퀀시를 가지고 있는지 보실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음성 합성에서는 해밍 윈도우를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윈도우의 길이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가 길어지면 당연히 이제 그 스펙트럴 도메인에서 해상도가 높아진다고 생각하실 수 있고 반대로 윈도우가 작으면 좀 더 짧은 시간을 보기 때문에 타임 레졸루션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음성에서 많이 분석할 때 많이 사용하는 스펙트로그램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음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쇼타임 어널리시스를 하게 되는데 시간에 따라 주파수 영역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이제 스펙트로그램입니다. 여기 스펙트로그램에서 X축은 이제 시간을 뜻하고 Y축은 주파수를 나타내며 여기에 스펙트로그램의 색이나 색의 진하기를 통해서 매그니튜드가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몇 가지 모음들에 대한 이제 스펙트로그램을 필럿한 건데 여기 보시면 진한 선들이 이제 가로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강한 영역은 저희가 이제 포마트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포마트는 보컬 트랙트, 그러니까 조음기관으로 만들어진 그런 보컬 트랙트의 공명 주파수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포마트의 위치나 아니면 상대적인 그런 패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모음이나 자음들을 구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신호가 시스템의 입력으로 들어가서 출력으로 나오는 것, 그러니까 시스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반적으로 편의성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LTI 시스템을 많이 가정을 하고 진행하게 됩니다. LTI 시스템은 시간이 n제로만큼 바뀐 입력을 넣으면 출력도 n제로만큼 시간이 흘리면 출력이 나온다는 타임 인베리언트한 것과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된 입력을 넣으면 같은 형태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출력이 표현할 수 있다는 리니어리티, 이 두 가지가 보장된 시스템을 뜻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시간 영역으로 봤을 때는 입력과 트랜스퍼 펑션의 컨볼루션 곱수로 출력을 나타낼 수 있고요. 이것을 주파수 영역에서는 입력과 트랜스퍼 펑션의 주파수 분석한 결과를 곱셈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트랜스퍼 펑션은 임펄스 신호를 넣었을 때 나오는 이제 출력을 뜻하고 약간 필터나 시스템의 특성을 말할 때 필수적으로 등장하는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트랜스퍼 펑션은 밑에 보이시는 식처럼 이제 폴 제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분모가 0이 되는 집값을 폴 그리고 분자가 0이 되는 값을 제로라고 하고 대체로 이제 이 폴 제로 값들이 G 플레인을 플랫했을 때 유닛 서클 안에 존재하게 되면 약간 이 시스템이 스테이블한 시스템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태까지 이제 DSP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드리자면 아날로그 신호가 있을 때
이것을 컴퓨터에서 작업하기 위해서 는 이제 다음과 같은 작업을 거치게 되는데, 먼저 이제 에얼리어싱을 방지하기 위해 안티 에얼리어싱 로우 패스 필터를 통해서 고주파 성분을 날려주고, 그 다음에 샘플링을 통해 연속적인 값을 디스크리트하게 만들어주고, 또한 퀀타이제이션을 통해서 이제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리고 쇼타임 어널리시스를 위해서 윈도우를 매 프레임마다 이렇게 곱해주게 되고요. 이렇게 나온 윈도우를 취해준 값을 주파수 변환을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형태로 스피치 시그널 프로세싱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